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선사고대 제주도의 해양고고학적 궤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발굴사를 통해서 확인된 여러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해양고고학적 궤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25분 정도 발표 시간을 할애받았는데요. 지금 저쪽 벽에 시계가 지금 작용을 안 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5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고고학적 시대 구분은 크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탐나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그 시대 구분을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구석기 시대는 제주도가 섬으로 분리되기 전, 그러니까 연륙이 돼 있죠. 한반도, 심지어는 일본, 중국과도 연륙이 돼 있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구석기 시대 유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발굴했던 서귀포 생수계 유적에서 대략 한 17,000~18,000년 전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교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 과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 이후가 되면은 제주가 섬으로 이제 독립되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한반도와 연륙됐던 게 분리돼 가지고 섬의 환경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주도의 어떤 해양 고고학적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석기 시대에는 연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상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당시 인류는 사실적으로 고고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제주의 어떤 조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는 인류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주로 한정시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BP 15,000년 전, 지금부터 한 15,000년 전부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빙하가 있다가 BP 15,000년 전부터 지구의 환경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BC 10,000년 전부터는 거의 이제 고온 다습한 따뜻한 환경으로 변해가죠. 그러면서 빙하가 녹아가면서 결국은 제주가 섬의 환경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제주 환경은 기원전 5,000년쯤에 환경이 현재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15,000년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10,000년 전쯤에는 이제 해수면이 낮았다 높았다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 환경은 결국은 제주의 어떤 식생이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연륙이 됐을 때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제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렵이나 채집 이런 환경에서 이제 생업 경제를 이루었다고 본다면은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섬의 환경을 갖추었을 때는 결국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바다 자원, 해양 자원이라든가 바다에 의존해서 사는 그런 생업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동 시대, 철기 시대 이후가 되면은 더 다양한 이제 주변과의 교류를 통해서 생업 경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수면 상승과 자연 바다 자원의 활용을 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토기가 발명되었다고 많은 학자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신석기 시대죠. 고산 유적. 다 아시겠지만 한반도에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가장 유일하게 제주도만 있는 유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산인식 토기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토기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쯤에 토기가 발명되었을 것이다 라고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이른 단계에는 주변 지역에 좀 폭넓게 이렇게 교류 과정이 확인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양한 토기가 동질한 형태의 토기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늦은 단계에 오면은 제주도의 신석기 시대가 굉장히 증가를 하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한반도 남해안과 아주 많은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구석기 시대 때 전체 연륙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석기 시대가 된 이후에는 주변 지역으로 이제 교류 환경이 일부 축소되는 양상이 보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초창기, 우리가 얘기하는 고산이 유적이 신석기 시대 초창기인데요. 대략 한 10,000년 전쯤에 유적이 형성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고산 유적과 비슷한 유적들이 이제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뭐 노페트로브카라든가 이런 그 중국 송화강 유역, 그리고 일본 열도, 서일본 열도에 특히 집중되는데 이러한 유적들이 주변에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는 고산이 주민들이 아마 이 지역, 지금 표시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어떤 식으로 간의 교류가 있었지 않나라는 게 이제 고산이식 토기와 유사한 토기들이 이제 러시아의 고토기, 일본의 승문 초창기 토기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러시아에서 고산지로 넘어왔다, 뭐 일본에서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고산 유적이 이 주변 유적과 동일 시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기에 이 고산유 주민들이 외부와의 교류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런 결상이시라고 하는 이런 장식품이죠. 이거는 제주에서 산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다. 보통 중국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외부와 교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만년 전쯤에도 완전히 지금 현재와 같은 제주도가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황해나 이런 데는 육지가 일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해수면보다는 한 40-50m는 저 밖으로 해수면이 후진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러한 교류의 흔적이 아마도 어떤 식으로 간에 원시적인 이동수단, 해양 이동수단인 뭐 지금 현재 떼베어 같은 뭐 뗏목이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원시적인 그 이동수단이 발명됐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일본, 서일본 일대에 있는 고산이식 토기와 제작 수법이 유사한 토기들이 이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제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해양 교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아까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원전 5000년 전후가 되면 현재 지형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과 주로 교역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해류를 보더라도 아마 이러한 해류를 통해서 해상 이동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도의 이제 신석기 시대 유적인데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신석기가 되면서 상당히 유적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늦은 시기에 오면서 신석기 늦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가 아닌가. 뭐 우리가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면은 굉장히 제주도가 땅이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가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현재도 뭐 최근에 많이 되고 있지만 제주의 그 해녀들이 전국 각지에 심지어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했던 결과들을 굳이 뭐 본다면은 아마 이런 해양 자원이 증가하는 것이 이 제주의 사람들이 선사시대 때 굉장히 살 수 있는 어떤 생업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제주에 그 대규모 마을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마을이 증가하는 조건에는 뭐 농경의 발달, 아주 적극적인 농경 문화의 어떤 영향이라고를 많이 합니다. 특히 육지부의 경우에는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성과를 본다면은 이 농경 문화, 특히 송곡리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적극적인 농경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농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과 관련된 가경주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집단 간 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송곡리 단계, 특히 송곡리 단계에 오면은 굉장히 이 화살촉 같은 게 무기류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농경지를 확보를 하기 위한, 농경에 가능한 가경지 확보를 위한 그러한 전쟁이 수시로 났다.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청동기 시대에 대규모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무슨 어떤 전쟁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터가 불이 타가지고 나온 집터가 많다든가 뭐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제주는 그런 흔적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도 육지부의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 지역의
역삼동, 서울 역삼동, 경기도 여주 흔암리 이쪽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문화를 역삼동 흔암리식 문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토기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가리 토기, 구멍무늬 토기, 이런 토기들이 제주에서 나오는데 이쪽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라고 학자들 간에 최근에 거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 진주 남강 유역으로 크게 한번 확산이 된 다음에 다시 제주로 확산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동시대 늦은 단계에 해당하는 성궁리 문화, 부여 성궁리 지역이죠. 거기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남지방 학자들은 이 영남 지역에서 발생해서 확산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가장 정설적인 것은 이제 중부지방 성궁리에서 이 문화가 발달해서 확대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궁리에서 맨 처음 이런 집터가 확인돼서 저희가 성궁리 문화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1차 확산 단계를 거쳐서 다시 제주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 성궁리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경이죠, 농경. 그러면서 정착을 하고 본격적인 정착과 농경이 아주 핵심적인 그거죠. 그래서 제주도 역시도 지금 이 성궁리식 주거지에 해당하는 이 둥근 형태의 가운데 타원형 구덩이가 있고 양쪽에 기둥구멍이 있는 이게 대표적인 성궁형 움집입니다. 이게 지금 제주는 물론이고 영남지방 그리고 일본 구주 지역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경을 기반으로 된 문화인데 이러한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도작 농경 문화, 그러니까 쌀 문화를 이제 전파시켜줬다 하는 게 한국 학계 입장입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석시대에는 주로 남해안 지역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과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랬다면 청동시대 들어서면서부터는 한 번 더 중부지역까지 그 교류 범위가 확대되고 영역이 좀 확장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러한 청동기 시대 문화가 이게 일본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산이 되죠. 그 가운데 제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동기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궁리 문화의 대표적인 묘제 무덤이 이제 고인돌과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 나무널 무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양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제주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삼양동에서 판 돌무지 나무널 무덤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롱옥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부장용으로 껴묵거리에서. 이 대롱옥 역시도 제주의 산지였기 때문에 100% 수입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도 역시 외부와의 교류의 증거다, 고학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무덤의 이런 고급 유물들을 부장하는 단계까지 이제 제주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력층이 등장하고 이 시기부터 이런 무덤을 자기 개인 무덤을 이렇게 고급 유물을 외부에 수입해서 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이러한 권력의 상위 계층들이 등장하면서 주변 마을 내의 어떤 그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장악하고 외부와의 교류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독과점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청동 시대보다 더 교육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중원 지역, 그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낙랑과의 고조선이 있을 때는 산만하고 중원 지역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이 다 장악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되고 낙랑 대방이 설치되면서 삼만과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이 대다수 낙랑계물입니다. 이것들. 삼양동에 나오는 옥환이라든가 이제 청동 화살촉, 산지양 출도 이제 한식경, 중국 화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원 지역에서 낙랑을 거쳐서 삼만과 교류 과정에서 아마 유입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죠. 이것은 뭐 제주에 청동 동이라든가 철을 만들 수 있는 산지가 없고 옥산지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수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화폐들은 뭐 한반도 전역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건너서 해양 교류를 했던 흔적들을 보여주는 명확한 고학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토기들, 삼각형 점토 토기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경남 사천 늑도패청이나 해남 군공리패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늑도식 톡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톡이들이 나옵니다. 종달리 패청에서. 이게 왜 이게 늑도거냐? 제주산 토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주산 토기는 제주 화산 그 알갱이로 만들어서 태토가 틀립니다. 그 바탕흙이. 근데 여기는 사천은 화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뭐 장석이라든가 휘석 이런 다른 보강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제주산 토기를 보면은 확연히 유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역에서 어떤 뭐 상인 계층의 교역이든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 교역이든 간에 그쪽에서 갖고 온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식으로 만든 토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주가 늑도라든가 해남 군공리가 굉장히 지역에 교류가 많았다. 서남 해안변에 경남 해안변에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늑도패청은 당시에 동아시아의 가장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일본, 뭐 한나라, 낭랑, 뭐 모든 상인들이 와서 활동했던 유적입니다. 여기서 그 지역 인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특히 제주도 토기도 나옵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제주에서 만든 토기가 전체가 돼 있어요. 늑도패청에서 발굴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 태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탕흙이 제주도로 만든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해남 군공리패청하고 나주 수문패청에서도 제주 태토의 토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늑도패청에서 옛날에 부산대학교에서 89년대 발굴할 때 토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그쪽에서는 기와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본 적이 없는 토기라서. 근데 그게 다 제주 토기거든요. 이 두께가 두텁고 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제주 흙으로는 이게. 그래서 두께가 두텁고 거칠고 하니까 그쪽 연구자들이 다 기와로 분류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 토기로 인식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산만 지역에는 토기가 굉장히 얇고 이 두께가 1cm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얇은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흙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제주도에는 기원 후 10세기, 9세기가 돼도 이 회청석 계통의 토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청석 계통의 토기를 만들려면은 이 폐쇄요에서 환원염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200도씩 가까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 흙으로 만들면은 1000도 이상 올라가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토양 자체가. 그만큼 이제 그런 토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기까지 지금 보시는 젓갈석 계통의 그 개방요죠. 개방요, 산화염 소송으로 하는, 그러니까 개방요소 하면 저렇게 빨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9세기, 10세기까지도 저런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보시면은 지금 맨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중국 동전이 분포하는 분포도입니다. 보시면은 주로 해안가 주변으로 주로 있죠. 뭐 낭랑 지역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다음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안가에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를 보여주는 정확한 근거죠. 그러니까 해안 교류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중국 문헌 삼국지 이동 이전에도 지금 이런 루트를 타서 일본으로 배를 왕래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마찬가지로 그 왕래하는 교역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런 중국 인물들을 수입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기시대까지 말씀드렸고요. 탐나시대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절대 권력자, 상위 계층이 출현을 합니다. 그 상위 계층이 출현을 해서 결국은 제주에 철광산이 없지 않습니까? 철도 100% 수입을 해야 됩니다. 변진한 지역 혹은 남부 가야 지역과 뭐 금관가야, 아라가야 이 지역과 정치 세력과 계속 교섭 관계를 가지면서 철을 수입해야 됩니다. 근데 철은 이렇게 아무나 막 수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기술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하이테크 노력이기 때문에 철을 수입하려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주의 상위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금관가야나 변진한 지역 또 아라가야와 적극적으로 교역을 해서 아마 철을 수입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마을들이 아마 이때 크게 성장을 했고 이런 마을들을 통제하고 이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위 계층에서 이제 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용담동에 보이는 철기 부장묘가 아마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이는 철검이라든가 쇠도끼는 전부 다 그 변환이나 군관가의 지역에서 주문 제작된 겁니다. 여기에 묻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문 제작해서 자기가 묻힐 때 매장을 한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덤이 아마 3세기 전후한 시점에 축조됐을까 추정이 되는데, 이 유물은 그 변진한 지역에서는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중반까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연구자들은 2세기 후반으로 이제 보는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판상철부라는 철 쇳덩이가 있습니다. 쇳덩이가 포목에 쌓인 철이 나왔어요. 그 쇳덩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은 자기 묘자리를 땅 신에다가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무덤을 쓰겠다 해서 그 철을 거기 땅에다 이제 파는 거죠, 땅신한테. 그래서 포목으로 쌓인 걸로 봐서는 상당 기간 이게 보관하고 있다가 저 높은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아마 그 주문 제작한 철검과 쇠도끼를 그 외에도 많은 철 제품이 있습니다.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묻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탐라 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상인 교직이 출현하고 외부와의 교역, 정치 집단과의 교육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삼만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가야 세력, 가야, 신라, 뭐 이제 막 백제 이런 세력들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탐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정치 세력, 고대 국가라든가 이런 세력과 계속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이, 지금 보시는 인물들이 이게 제주에서 제작이 불가능한 환원윤 소생의 토기들, 마한계 토기, 가야계 토기들이 대거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들도 결국은 바다를 건너서 해양교류를 했던 근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기서 제주도에 나오는 외부의 유물들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교역 루트가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 주변과 굉장히 많이 교역을 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예. 탐라 시대 후기가 되면은 마을이 몇 군데로 집중이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산재했던 마을들이 몇 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달리 패층 같은 경우에는 대외 교육의 어떤 교두보가 되었고,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 일대는 당시에 다운타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내리 유적은 거기는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 생산 단지죠. 고내리식 토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유통시켰던 그런 크게 거점화가 된 이제 뭐랄까요, 도시화됐다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고내리식 토기는 제주산 토기고 이거는 수입산 토기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색깔이나 이런 굽는 방식이나.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 가장 늦게까지 발달된 야외에서 만든 토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한반도 대부분은 이거 기원 후 4, 5세기에 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이런 저가세기 토기가. 근데 제주도만 9세기, 10세기까지 남아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산 토기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동시대에 통신라에 수입된 그런 토기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지금 보시는 것들도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제주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주가 바다 건너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했던 증거들, 뭐 통일신라라든가 뭐 이런 백제, 기타 삼만 지역과의 교육 관계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과의 교류 관계도 보입니다. 고고학적 유물로는 거의 없는데, 토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은 백제가 멸망한 후에 661년부터 굉장히 일본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물론 백제의 멸망 후에 부흥운동 과정에 탐라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기록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주에서 일본 토기가 전혀 안 보이는 걸 봐서는 아마 일반 상인의 교육보다는 대체적으로 상위 계층 간의 어떤 위신제를 수입하기 위한 정치적 교섭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 나라현 평성궁에서 탐라복이라는 목관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제주의 상인들이 일부 그쪽에서 교육을 했던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도 신라 사신단에 같이 묶여서 갔다는 기록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탐라복이 제주의 전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탐라의 전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복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현지조서는 탐라에서
갖고 간 말린 전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시대를 보면은 저는 고려시대는 정보는 압니다만은, 특히 원지백에 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상 교역 루트를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에서 나오는 고려시대 도자기들, 중국제 도자기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은 아마도 이러한 해상 교역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가 원나라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가장 전초기로서 제주를 활용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제주로 물자를 이동해서 원나라로 보내고 여기 다시 일로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거점이 아마 제주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신석기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제주가 그 중국과 일본과 한반도의 정중앙에서 해상 교류의 가장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